자,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12번이죠. 자,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신설된 거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다음은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이거 한번 단독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의 교환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1번이 정의죠.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예, 요게 목적이죠. 교환하는 목적. 그러면 조건이죠. 3번.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죠.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4번 동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토지의 소유자, 즉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안 받으려는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 1번, 2번, 3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떻게 한다? 제출해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면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자료의 제출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세청장 고시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실무 나가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답은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양도의 개념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브노트는 여러분 363쪽 적어 놓으시기만 합니다. 자, 13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364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별표 3개짜리죠. 하여튼 비과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양도 현재. 자, 여기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기 올해 개정된 건데 거기에 좀 빠졌네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밑줄 무슨 주택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가 밑줄.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게 조건입니다. 이놈을 양도하면 그때는 몇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1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역시 올해 개정된 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여기에 들어갔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2번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을 받아 사업 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주택 밑줄. 여기까지 밑줄.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주택.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상속주택이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주택으로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다는 얘기야?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러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상속주택이죠. 그리고 그 밖에 상속 밑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 물론 이때 상속 개시 당시 이 상속인이 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역시 뭘로 갖고 있어?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일반 주택 위에다 적으세요. 조합원 입주권으로도 갖고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자, 누차 강조하는 거죠.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면 우리 무조건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가 뭘 양도했다? 밑줄.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몇 주택을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으로 합침에 따라 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고봉양 바로 우리 뭐죠 여러분? 노부모 동고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밑줄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죠? 5년 이내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네요. 어떤 주택이죠? 먼저 양도주택. 얘는 특징이 양도식에 대한 제한은 받지만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3번은 뭐와 똑같죠 여러분? 혼인. 그죠? 노부모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요건은 똑같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1번, 2번, 3번은 특징이 뭡니까? 1주택의 예외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4번은요.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걸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1년 이상 거주.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1년 이상 거주. 즉 실수요자였어야 된다. 이렇게 1년 이상 거주주택을, 자, 여기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근무상편. 사유가 몇 가지죠? 3가지죠.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요 3가지. 요것도 내년에 개정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가 뭐 학교에서 폭력해서 다른 식, 그것도 내년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그래서 사유 몇 가지? 3가지.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자, 여기서 출제된 장난칠 수 있는 게 뭐다, 여러분? 사업상 형편. 예, 그렇죠?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3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원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밑줄. 얘는 조건이, 보유 기간의 예외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밑줄 1세대 1주택일 때만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1, 2, 3은 다 몇 주택 이상이야? 2주택 이상이죠? 예, 그런데 반해서 4번은 1세대 1주택인데 몇 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사유 인해서 보유를 못했을 때는 그때는 밑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그죠? 비과세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밑줄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거는 종전 통칙이고 이게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개정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366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서브노트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14번. 14번은 양도소득세 밑줄. 얘는 과세표준 계산을 물어봤습니다. 별표 2개. 이런 스타일로도 잘 나와요. 과세표준 계산.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제를 동시에 한 문제로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따로 못 물어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로 못 물어보거나 그럴 때는 종합 문제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그게 특징입니다. 과표 계산 별표 2개. 1번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모의에서 실지거래가액 및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바로 이건 양도차익 계산 원칙을 말하는 거죠. 370쪽 적으시고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2번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 밑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거는 과세권자, 세무서장이. 그때는 보세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자, 밑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뭐 기준시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매감 환기를 뭐 한다?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 사유는 여기서 추계조사를 누가 추계조사하는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세무서장이. 이때 사유는 거기 나와 있죠.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추계조사 결정 경정 사유의 기본적인 사유죠. 이럴 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몇 가지다? 4가지다. 매감, 환기. 그런데 이때에 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는 거죠. 이때 기본적으로 취득가액 등 양도가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 매감, 환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최근에 단독 문제로 3번 나왔어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이때 매는 뭐를 말하고? 매매 사례 가액을 말하죠.
그래서 실질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한다. 그러면 원칙 뭘로 하라? 매매사례가액. 근데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그럼 뭘로 가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한 거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평균이야. 그러니까 감정서가 몇 장 나와야 되는가? 2장. 세법상 감정가액을 인정하려면 최소 2장이 나와갖고 그걸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환. 이때 이 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이죠. 즉 취득가액을 뭐로 하겠다? 환산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양도 당시 뭐에서? 실지 거래가액에서 이거를. 즉 양도 당시 뭐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가, 양도 당시 실가는 확인되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도 당시 실가는 확인이 되는데 취득 당시 실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에 확인된 실가를 뭐 하겠다? 환산하겠다는 얘기죠. 양도 당시 실가를 뭘로? 취득 당시의 실가로 뭐 하겠다? 환산하겠다. 그럼 환산할 때 뭘로 환산할 거냐? 그 얘기죠. 뭘로 환산하라? 양도 당시 기준 시가에서 뭘로? 취득 당시 기준 시가로 환산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산 기준 시가로 환산하는 거죠. 여기서 환산 취득할 때 환산은 뭐야? 뭐를 가지고 환산한다? 기준 시가로 환산하겠다. 다만 요거는 양도 당시 기준 시가 문제, 취득 당시 기준 시가로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뭐다, 여러분?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그러면 양도가에서 추계조사 결정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매, 감, 그리고 뭐는 없다. 환산 취득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사용하는 거고 취득가액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는 환산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시가만 가지고 하는 거는 마지막이 최후의 보루죠. 이것 저걸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370쪽에 나와 있죠. 370쪽에 보시면 양가래번 양도차 계산 방법이 있죠. 원칙은 뭘로 계산하라 여러분? 실지 거래가. 이거는 세무서장이나 납세무자 다 원칙은 무조건 실가가 원칙인가.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여기는 뭐야 여러분? 매감 환이고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는 얘기야. 기준시가는.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또는 취득가액을 뭐 할 때만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매감환. 그래서 양도자는 뭐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기준시가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도차의 계산 실가 제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다만 단서가 있죠. 취득가액을 뭐 하는 과정에서 환산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환산 취득가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그때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 합계보다 뭐 할 때는 적을 때는 그때는 큰 금액인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요게. 그래서 이거 사례 문제로 계산 문제 나왔죠. 올해는 죽었다 깨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단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는 봐두셔야 돼요. 매감 환 뭐는 없다고요? 기준시가는 없다고요. 근데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사유가 되는 거죠. 자, 1번 잠깐 볼게요.
예정 또는 신고, 확정 신고 의무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밑줄 뭐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결론 적어놔야 돼. 무신고를 말하는 거야. 무신고. 무신고일 때, 즉 양도자가 나 이거 얼마 뒤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고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했는데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실가를 뭐로 확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때의 등기부 기재가액.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등기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이 있으면 이거를 뭘로 봐서 실가로 추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여기는 밑줄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결정. 세액을 확정하겠다는 얘기야. 무신고이니까. 원래는 납세문제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건데 세액이 납세문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대신 누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세무서장이. 근데 뭐로 가지고 하겠다? 등기부 기재가액. 근데 2번 보세요.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밑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요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위 신고. 1번하고 2번하고 다른가? 1번은 무신고고 2번은 신고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그게 허위 신고란 얘기야. 그럴 때는 밑줄 관할 세무서정이 확인된 실지 거래가 밑줄 여기까지. 관할 세무서정이 확인한 실지 거래가액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았을 때 여기는 경정 그랬죠. 아까 1번은 뭐랬어? 결정. 이런 용어가 다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경정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고치는 거야. 양도자가 신고한 걸 인정 못해서 고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1번은 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정이 결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경정. 이렇게 해서 1, 2, 3을 1번, 2번 사용할 수 있을 때 마지막 사용하는 게 추계조사 결정경정 방법이고 추계조사 결정경정 방법은 매감 환기를 말하는데 이때 환산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다만 여러분 거기 한번 봅시다.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질거래가를 추정할 때 기준금액은 자 밑줄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거죠. 300만 원. 등기부 기재가액을 가지고 실질거래가액을 뭐 하려면 결정할 때의 기준금액은 기본이 여러분 300만 원 미만. 그 밑에 300만 원 이상도 있죠. 근데 얘는 조건이 붙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외우기는 힘들고 기준금액이 얼마다? 300만 원이다. 그냥 한 번만 보세요. 혹시나 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안 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14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했죠? 14번에 2번. 3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의무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정은 뭘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무신고죠? 4번 실질거래가액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이게 바로 뭐죠? 허위신고. 그때는 누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거래가를 확인한 때 그는 확인된 가액을 가지고 뭐한다 여러분? 경정한다. 근데 5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그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을 한다. 아니죠. 아까 봤었죠? 매감한이죠. 자, 15번 다음 자료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죠. 부동산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여러분. 거기서 자 보세요. 을이 3억 원의 실질거래가에 취득한 토지를 몇 년 보유하다가 2년 보유하고 갑에게 증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누구고? 증여자, 갑이 수증자죠. 이걸 파악해야 돼 먼저.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는 얼마고? 6억 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5천만 원. 여러분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갑으로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수증자. 그러니까 수증자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갑. 제가 이 갑을 바꾸는 거 아니어서 그거를 못 바꿨네. 아이씨.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내고 일부러 이렇게 수정하다 보는 과정에서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5천만 원, 증여세 5천만 원 을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야 돼? 갑. 그래서 갑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납부했다. 다만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 여기 다른 필요경비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증여를 받았죠? 그러면 증여세 냈죠?
그리고 또 뭐 내야 돼 여러분? 증여받은 취득세. 취득세는 고려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증여받은 후 2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얼마에? 7억 5천만 원의 실질거래가로 양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논란거리가 됐으니까 1번을 조금 고칩시다. 어떻게 고치냐면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밑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고칩시다. 그래서 거기 자 지우세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 이걸 지우시고 다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 이걸 지우시고 그냥 뭐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고쳐달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명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결론 1번은 어떻게 하냐면 갑과 을이 증여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때는 갑이 양도차익 4억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죠.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 규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데 정리하시고요.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내비둬.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제가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한 분 한 분 알아듣게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 못 드린 거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좀 한번 봐두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지금 누가 취득했죠 여러분? 을이 취득했죠. 얼마에 취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3억 원. 그리고 친절하게 이게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거래가액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몇 년 보유하다가 2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갑한테 뭐 했다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여러분? 증여 받은 날. 을이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가 되고 갑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수증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을이 갑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는 얼마라서 여러분? 6억.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해줬어? 시가다 그랬죠.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기는 실가고 여기는 왜 시가냐? 아이 돌아버리겠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돌아버리겠어요. 아 여기는 매매로 이루어진 거니까 실가가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뭐니까 증여잖아 증여. 증여인데 무슨 실가가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외치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를 원칙을 한다? 시가 과세를 원칙을 한다. 실가가 없으니까 무상거래인데 무슨 실가가 있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무슨 과세 원칙이다 여러분? 시가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이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라서 여러분? 6억. 그러면 이 6억 원을 누가 받았으니까? 갑이 받았으니까 갑은 여기에 대해서 뭘 낼 거고? 증여세를 낼 것이고 또 뭐 내는 거 여러분? 취득세도 냈겠죠. 근데 우리 여기 문제 조건에는 취득세는 우리 고려하지 말자. 요것만 고려하자는 얘기야. 자, 이 당시에 수증자 갑은 증여세 얼마 냈다 했어요, 여러분? 5천만 원에 떨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 과세죠. 근데 여러분,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죠. 그래서 시가가 나올 수가 없죠. 취득세는 뭐를 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죠. 시가 표준액. 국세는 뭐가 있고 기준 시가가 있고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 과세인데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 무슨 과세인데? 시가 과세인데 취득세는 시가로 내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만 신고해 주면 돼.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 과표는 여러분 취득세 과표는 원칙 뭐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 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슨 말이 없어? 시가란 말은 안 나와. 지방세는 시가란 말이 안 나와. 이해하시죠? 원칙 납세보다 뭐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가액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죠. 다만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죠.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됐죠. 근데 이런 거와 관계이시 없이 국지 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뭘로 갔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로 갔죠.
그럼 이때 신고한 가격이나 사실상 취득가는 다 누가 신고한가? 취득자라는 납세무자가 한가?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은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신고한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격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 1년 내내 했잖아. 근데 사실상 취득가격은 납세무자가 뭐 했지만 신고를 했지만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가세로 한다 여러분? 내가 얼마에 맞춰서 신고하면 돼? 시가 표준액으로 맞춰서 해야죠. 그러면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랬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가였던 공동주택, 그 공시된 가격으로만 맞춰서 신고하면 되죠. 근데 공시된 가격은 항상 시가 표준액과 일치가 되질 않죠. 거의 일치가 안 돼. 시가에 보통 7, 80%에서 결정한단 말이야. 정부가 결정할 때는. 시가가 100이면 정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이게 얼마짜리 고시하냐면 보통 70에서 80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거래가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7, 80% 맞춘다고. 그래서 요 말을 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버려두세요. 저는 자꾸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많은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결론 증여세 증여받을 때 얼마에 대해서 5천만 원 했죠? 뭐에 대해서? 시가에 대해서. 근데 증여로 인해서 당연히 뭐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 이때 취득세는 뭐로 하는 뭐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얘는 과세가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 똑같은 상속과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가액과 상속세 증여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갑이 뭐 냈어요, 여러분? 증여세 취득세 냈죠? 자, 그리고 여기 다른 필요 경비는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이건 논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갑이 증여받은 후 몇 년 보에다가 2년 보였답니다. 2년 보유. 하다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한테 뭐 했대? 7억 5천만 원이 뭐 했대, 여러분? 양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 양도했다고요? 7억 5천만 원. 친절하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실가, 매매했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거야. 매매면 실가, 매매가액, 거래가액이 없으면 시가. 이거죠, 뭐. 그럼 우리 지금 이때 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갑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거야. 물론 병은 뭐 내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이다. 그러면 이때는 당사자가 이 증여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보랬어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랬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데서 1시간 설명했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까 계속 저는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369쪽.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보시면 여러분 승계 취득에 무상 취득했을 때 상속과 증여가 나왔죠, 여러분? 자, 상속은 언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거라고 뭐라고?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거라고 뭐라고? 증여받은 날 써져 있잖아. 그거 다 알아, 여러분이. 근데 그게 어디다 써먹는지 몰라. 이거 여러분. 증여받은 자산을 갑이 병한테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는 뭐로 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증여받은 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이날에 사실 갑한테 넘어온 거죠.
을로부터 갑한테 넘어온 날이 증여받은 날 아니야? 이 날이 갑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날에 취득한가 얘의 보유기간은 얼마라는 얘기야? 보유기간 얼마라는 얘기야? 2년. 그러면 이때 증여 취득한 걸 보니까 이때 가액 얼마를 6억 원을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 가액으로 하라는 얘기야. 양도가에 7억 5천만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은 얼마라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얼마? 6억 원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취득가액으로 잡으라고. 갑은 얼마에 대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이미 뭘 냈어요, 여러분? 증여세 냈죠? 그러면 자기는 취득할 때 6억까지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냈다, 뭐 냈다? 증여세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실질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실질 취득가가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6억 원. 예, 그래서 6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의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고? 1억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뭘. 이게 양도 차익이 아니야. 결론 얼마 주고 산 거를 6억 주고 산 걸 7억 5천만에 판 걸로 보란 얘기야. 그럼 얼마 차익 발생했냐고? 1억 5천만 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6억 주고 산 걸로 보라고. 그러면 양도가 7억 5천에서 6억 빼니까 차익은 얼마나 한 거예요, 여러분? 1억 5천만이죠. 근데 거기 1번 이렇게 증여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적 증여일 때의 갑의 양도 차익은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야? 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왜 틀렸어?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 어떻게 나온가? 7억 5천에서 6억을 뺀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얘를 부동산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못 받아? 3년에 여기는 2년으로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못 받는 거죠, 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 이거 다 고객한테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얘는 보유기간은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그 과표는 얼마 되는가? 양도책 얼마에서 1억 5천에서 250만 빼면 기본 과표가 되는 거죠, 뭐. 맞나요? 예. 자, 이게 일반적인 증여일 때,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여길 빼먹었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자, 얘는 이미 뭘 냈어요, 여러분? 증여세와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죠? 그러면 이때 증여세 얼마? 5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 저기 잠깐 보세요. 371조.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규정을 여러분 이제 취합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371조 박스 양도비 바로 밑에 이런 말 있죠. 양도비 바로 밑에 박스 별표 당구장 필요경비를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 때 종합소득 등이 필요경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라든지 수입적 지출액이나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든지 밑줄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양도차 계산 때 갑은 뭘 낸 게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낸 게 있죠? 근데 뭐는?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나 뭐를 낸 게 있으면 취득세는 증여를 받기 위해서 취득세를 낸 거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지금 못 받는 이유는 보유 기간이 몇 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2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 받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왜 틀렸다고요, 여러분? 양도 차액이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1억 5천만 원.
2번 갑과 을이 밑줄. 자, 조건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증여 당시 배우자랍니다. 그러면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때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인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하면 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뭘 적용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의한 거죠. 증여 2월 과세.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딱 하나야. 취득 시기를 갑이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갑이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는. 그러니까 얘는 증여월 과세는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가. 그래서 증여 2월 과세를 정할 때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로 보는 거고? 4년으로 보라는 얘기죠. 4년. 이해되시나요? 취득 시기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실질 취득가 요 놈을 잡으라는 얘기야. 6억을 취득가로 잡지 말고 이때 취득가로 보니까 요 얼마를 3억 원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을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양도 차이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증여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 취득 시기를 조정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언제?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례에 따른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이 되는 거죠, 4년.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억 원을 잡으라는 얘기죠, 3억 원. 즉,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갑이 내는 거죠? 갑이 내는데, 일반적 증여일 때는 요때 취득한 걸로 보지만, 증여 2월 과세는 갑이 취득한 날을 요 날로 보지 말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보고, 이때부터 뭘 따지고, 보유한 따지고, 요때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액. 그러면 중간에 뭐가 없는가 똑같아지는가? 증여가 없어지는가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되죠. 중간에 증여가 없는 효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니까 이 증여세 이미 얘는 얼마 냈어? 5천만 원 냈죠. 그거를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죠. 이때는. 이 5천만 원 증여를 없는 걸로 보니까 얘는 엉뚱하게 돈은 냈죠. 그럼 요거를 양도책 계산 때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필요 경비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도책은 얼마에서? 7억 5천만 원에서 얼마 빼고 취득가액을 3억을 빼고 얼마? 증여세 얼마? 5천만 원 빼라는 얘기죠. 요게 달라지고 있죠? 요게 달라지고 있어, 지금. 달라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책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억이 되는 거죠, 4억. 물론 취득세는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 보유 특별금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왜? 이때부터 갑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본 게 아니라 이날에 취득한 거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되는가? 4년. 그러면 3년 이상 보였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금리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져. 있죠, 이때는. 당연히 양도소득 기본자 받아, 못 받아? 받죠. 지금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예요, 지금. 갑이 팔았으니까. 그러면 2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이다. 그럼 무슨 규정을 정의하라? 증여 2월 과세 중요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양도 당시 을이 뭐 했대, 여러분? 사망했대. 그러면 여러분, 저기 적으세요. 참조.
373쪽 적으시고요. 373. 자, 373쪽에 양가로 2번 징여 2월 과세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징여월 과세 거기 적용 요건 3번. 적용 요건 3번.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어떡하라? 포함하라. 즉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돼서도 어떡하라? 징여일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다만 뭘 인했을 때는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때는 징여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어떨 땐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혼 적어놓으셔야죠. 이혼일 때는 적용, 사망일 때는 제외. 그 얘기죠. 왜냐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두 가지야. 다시 한번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두 가지야. 어떤 경우? 사망일 때와 이혼했을 때죠. 근데 사망, 양도 특수에 적게내려고 사람을 사망시켜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망일 때는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근데 이혼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인위적으로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이혼도 있어요, 여러분? 위장 이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장 이혼 등을 통해서 양도세를 적게 내는 걸 방지해서 이혼일 때는 적용 제외. 적용, 사망일 때는 적용 제외, 제외. 그것만 구분하죠. 그러면 결론, 우리 여기 보세요. 2번은 뭐 했어? 사망했죠. 그러면 결론, 사망했으니까 적으세요. 징여 2월 과세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 보란 얘기야? 일반적 징여로 봐야 되는 거죠. 일반적 징여. 따라서 갑이 양도 차이 5억 원이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납세물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자 조건 바꿉시다. 사망이 아니라 밑줄 옆에다 사망 빼세요. if 사망이 아니라 뭐 했으면? 이혼했으면. 출제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사망을 살짝 뭐로 바꿔? 이혼으로 바꿔버려. 그럼 이혼일 때는 징여율 과세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징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요때 가액 얼마? 3억 원을 실질 취득해야 돼. 징여세는 필요 경우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 여러분? 4억. 자, 그래서 결론 2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왜 틀렸다? 양도 차이 5억 원이 아니라 일반적 징여니까 얼마 된다 여러분? 1억 5천만이죠. 자, 3번. 갑과 을이 징여 당시 밑줄 다시 뭐랍니까 여러분? 배우자인 경우 이때는 갑이 납부한 뭐는 징여세는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네 밑줄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네 밑줄 쳐야 돼 한 줄로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네 밑줄 쳤어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이거를?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결론 이거네 여러분. 징여 2월 과세를 정할 때는 수증자가 납부한 징여세를 양도 차익 한도 내에서 뭐로 잡아라? 필요 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죠. 양도 차익 한도 내에서. 따라서 3번은 맞네요. 자, 4번. 3번 맞죠? 4번 갑과 을이 징여 당시 뭐였다 여러분? 배우자인 경우다. 근데 양도 당시 동그라미 여기는 뭐돼? 이혼 여기 나왔네. 이혼.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됩니다. 그러면 징여율 과세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가? 징여자의 당초 취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이제 있다 하죠. 왜? 보유기간이 몇 년 됐으니까? 4년이 돼버렸으니까. 5번 갑과 을이 징여 당시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 외의 특수관계 밑줄. 자, 이제 당사자가 바뀌었네. 자, 징여 2월 과세 피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피하려면 여러분 징여 2월 과세를 적용한 결과 세번음이 커진가 작아진가? 징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 지금 나는 중간에 뭘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중간에 뭐 했는데? 징여인데 징여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피해죠. 징여 2월 과세 받으면 오히려 징여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징여 과세 피하자는 얘기죠. 그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징여 2월 과세는 누구일 때만 적용하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일 때만 적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하면 될 거 아니냐. 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아이씨, 너무나 높은 데다 적었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뭐한? 제외한 특수관계. 누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 난 그래서 교회 다녀. 자매님, 형제님. 누구? 형제, 자매.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기타 친인척 등이 있겠죠. 그러면 형제, 자매를 동원하자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일 때 징역 2월 과세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나마 형제, 자매, 친인척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징역 후 양도라는 뭐예요, 여러분? 부당해 예산 부인 규정이죠. 지금 이거 정리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특강 자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세 놈을 싹 비교 정리해 드렸죠. 그죠? 그걸 여러분 반드시 숫자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증여 후 양도 부당이산 부인 규정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교수님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계속 나오고 있잖아, 매년 하나씩. 옛날에는 전혀 안 나왔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증여 양도. 그러면 여러분 결론. 증여 양도 거기 보시면 자,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 외의 특수 관계인 경우로서 이때는 밑줄 누가 밑줄 을 즉 증여자가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 본다. 이게 특징입니다. 증여 후 양도라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직접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봐라? 팔아버린 걸 하라는 얘기야. 중간에 아예 증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면 양도 시점에 이거를 뭐로 보면은 증여 이월 과세 때는 중간에 아예 증여를 자체를 뭐 해버리라는 얘기야. 드러내버리라는 얘기야. 아예 없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뭐는 증여 후 양도라는 뭐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아예 중간에 증여를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는 얘기야. 즉 증여자 누가? 을이. 여러분 자꾸 가불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증여자가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증여를 어떻게 하라? 드러내버리라는 얘기. 이게 차이점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인데? 증여받은 날인데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취득 시기를 이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취. 요게 특징이야. 증여월 과세는 취득 시기를 이날로 보지 말고 이날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뭘로 잡고? 취득가를 잡고 이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해주겠다?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뭐는 증여 후 양도는 아예 중간에 증여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야. 취소시켜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을이 증여자가 증여를 거치고 안 거치고 그냥 을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한 걸로 보라?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 취득시는 언제가 되는 거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 됩니다. 당초 취득이. 그럼 보유기간 몇 년 되는 거고? 4년. 이거 칠판 글씨 잘 잡혀? 파란 거 잘 잡혀? 또 괜히 나중에 동영상 수강생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당신이 다 써야 돼. 파란 거 잘 잡혀?
잘 안 보여? 그 사람은 생명이야? 그럼 다른 색깔로 표할 게 없잖아. 노란색으로 할까? 참 친절한 이 금자씨다. 가끔가다 이제 뭐 저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 노란색을 이미 내가 한번 쓰지 않았나? 아, 저 일반적 증여할 때 썼구나. 갑시다. 그래서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고 따라서 보유가 아, 참네. 힘이 철철 넘쳐 올라. 마님 그러면서 계속 장작 팰까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잡으라고, 3억. 뭐와 똑같아, 여러분? 얘와 똑같아죠. 근데 딱 차이가 하나 있어. 기납반 뭐를? 증여세를 여러분, 증여 자체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말했어. 그러니까 증여세를 어떻게 해? 얘들은 환급해 줍니다. 돌려줘.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거 이때 납부한 증여세 너 도로 갖고 가라는 얘기야. 환급해 줍니다. 돌려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필요금으로 잡아 못 잡아? 못 잡죠. 돌려줬어. 증여가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냐면 양도가가 얼마? 7억 5천만 원에서 취득가가 얼마 잡고요, 여러분? 3억 잡고요. 저 때는 증여세는 필요금으로 공제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돌려줬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양도차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증여일 때 양도차익, 증여 이월 과세일 때 양도차익, 증여 양도일 때 양도차익 다 달라지네, 약간씩. 요거. 그러면 얘는 증여세는 환급해줬죠. 그러면 취득세는 당연히 무조건 필요금으로 잡는가? 취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4년이니까. 양도소득 기본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단 이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 을이 됩니다. 을. 왜? 을이 직접 병한테 양도한 걸 보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을이다고요. 요게 타점이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부당해산 부인규정 증여 양도는 을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을이 계산한 뭐가? 양도소득세가. 을 증여자 누가? 증여자 우리 사례 따르면 누가? 을이 직접 양도했다 보는 거죠.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증여자가 직접 뭐 했다?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뭘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한 거죠. 이게 수증자가 실제는 증여세 냈어 안 냈어? 실제 냈어 안 냈어? 저기서 냈잖아, 증여받았을 때. 그리고 수증자가 뭐 했다고 가정하면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비교해서 요걸 A, 요걸 B라고 해볼까, 여러분? 그러면 증여자를 잡으려고 그러면 얘가 내는 세금이 얘가 내는 세금보다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커야 되죠. 우리 지금 누굴 잡겠다고, 여러분? 을을 잡겠다고. 근데 을을 잡아서 을한테 뭘 때리면
양도수를 때리는 것이 얘한테 직접 양도수를 때리는 것이 얘가 수중자 갑이 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뭐 할 때 반드시 커야 되죠. 근데 얘가 내는 세금은 오히려 적어져. 그러면 과세관청은 얘를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결론 여러분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내는 놈을 잡는다, 적게 내는 놈을 잡는다. 많이 내는 놈을 잡겠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기 보세요. 증여 후 양도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본다 그랬죠? 그랬을 때 증여자가 내는 뭐가? 양도소득세가 수중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뭐와? 수중자가 증여받을 때는 뭐와? 증여세와. 지금 수중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채가 얼마? 1억 5천만에다 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보다도 얘가 반드시 어떻게 돼? 커야 돼. 커야 돼. 적으면 얘가 내는 세금이 적으면 세법은 얘를 잡는다, 그냥 누굴 잡는다? 그냥 얘를 잡아. 그럼 이때는 그냥 뭐로 보는가? 일반적 증여. 왜? 얘가 내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요걸 보셔야 돼요. 증여 후 양도라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증여자가 내는 양도소득세가 수중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세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클 때만 누굴 잡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을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볼게요.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 및 직계 준비서 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을이 밑줄 들어갑니다. 을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이놈이 수중자 갑이 내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판세보다 뭐 할 때야? 적은 경우가 아니라 클 경우에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증여 후 양도라는 부당예산 부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굴 잡겠다고 증여 후 양도는? 을. 증여 후 양도 누굴 잡겠다고? 을. 증여자 잡는 거야? 근데 얘는 을은 이미 갑한테 주고 나왔죠. 근데 누굴 잡겠다고 지금? 을. 얘가 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돈은 누가 받았을 테니까? 갑이 받아버렸잖아. 받은 놈은 누가 받은가? 갑. 근데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누가 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야? 을. 그래서 을을 잡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뭐가 없었어? 돈. 그래서 돈이 없을 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때는 을과 갑, 즉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뭐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히 여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그냥 누가 내는 걸로 보니까 갑이 내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기 을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밑줄 하나 쳤죠? 이놈이 수중자 갑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판세보다 뭐 할 때? 클 때야. 적은 경우가 아니라 클 때. 그때는 뭘 적용한다? 증여 후 양도를 적용하는 거죠. 그때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양도 차익 4억 5천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 의무. 자, 요거 풀샷을 잡아줘. 이거 그림 하나 잡아주고. 카메라. 요거 그림 하나 잡고, 풀샷 잡고, 요 세 가지를 한번 풀샷으로 잡아주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특강 교재에 나와 있죠? 한 분이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난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저를 그냥 욕하시고, 에이, 이렇게 더럽게 설명 못하네, 이씨.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뭘. 저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시험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큰일 났네. 여러분한테 최종 문제 한번 뽑아야 해야 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16번 보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 조금 쉽시다. 16번.
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밑줄 부동산 임대 사업소. 최근 계속해서 한 문제 나오고 있죠. 자, 1번 부동산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물론 지상권과 지역권을 포함한다는데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만을 말하는 거죠. 지상권과 지역권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제외한다죠.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부동산을 자 밑줄 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 밑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도 당연히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본답니다. 적으세요. 통칙 내용 기본 통칙 3번은 적으세요. 이번 2015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나중에 실문 안 가시면 중요한 규정인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기 좀 그렇지 않나 본데. 자, 봅시다. 3번 밑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손금, 손실분과 이때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밑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이게 예외고요. 이게 올해 신설된 예외 규정입니다. 얘들은 그 과세 기간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결손금이 있다면 그놈은 그 과세 기간에 밑줄 근로소득금에 연금소득금에 기타소득금에 이자소득금에 배당소득금에 요걸 한 줄로 묶으세요. 근로소득금에 연금소득금에 기타소득금에 이자소득금에 배당소득금에 요거 한 줄로 묶고 적으세요. 다른 종합소득 에서 순서대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 때에는 자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요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무슨 소득이에요 여러분? 사업소득이죠? 근데 나는 뭐가 발생했어 올해? 적자, 손실이 발생했어. 결손금. 그러면 이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라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야?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을.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그런데 단, 이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누구면 주택 임대업일 때는 주택 건물이랬죠, 여러분? 주거용 건물. 이건 뭘 말하는가? 주택 임대업. 그럼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전 목적상 너는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요즘 문제 보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겠냐 하는 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봐. 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죠. 자, 올해 A와 B와 C의 세 가지 소득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 100이 손실 났어. 그리고 B는 200의 이익이 났고 요거는 50의 이익이 났어. 그러면 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산해서 1년 동안 합치라는 얘기야. 그러면 합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는가? 1년에 벌어들인 소득 얼마로 보는 거 세법상? 150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여기서 공제하라, 공제하지 마라. 공제할 수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250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과세 대상 소득을. 요 놈을 차감을 못 해버리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요 놈이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뭐라면 주택 임대업은 요 놈은 또 공제하라, 그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얼마로 보라는 얘기가 있던 다시 150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되는 소득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 좀. 쉬자니까 여러분 얼른 또 쉬어. 자, 4번. 이것도 중요한 건데. 밑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밑줄. 여기에 대해서 뭘 부과한다 그러면 밑줄. 간주 임대료 부과죠. 이때 전용 면적 얼마야? 밑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돼. 면적 조건 얼마? 85제곱미터야. 그리고 기준시가 얼마?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요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는 얘기야. 5번.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 주택은 거기 4번이니까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야? 제외한다죠. 5번.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 주택은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야? 전체를 한 개 주택으로 본다. 즉 1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할 때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면 다주택으로 오지 말고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입니다. 그러면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은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남은 2회, 6회 마무리합시다. 여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